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안의 흔적의 역사 126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조선시대 히딩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히딩크 감독 말씀이시죠? 갑자기 왜 히딩크 감독을 왜 예, 얘기하시는 건가요?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농담 반 진담인데 어쨌든 그 조선시대에 조선을 찾아왔던 그런 그 박연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 네. 명어로는 벨테브레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멜이 또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죠. 네. 그 두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두 분 다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고,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조선에 왔고 또 어떻게 정착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또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 과정이 좀 재밌거든요. 일단 두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 건 알겠는데 동시대의 사람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박연이 하멜을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시작을 그 하멜의 배가 난파되고 그래서 이제 표류해가지고 제주도로 오는 그런 그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그럽니다.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네덜란드인을 딱 봤을 때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하멜이 표류한 게 1653년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효종 4년 뭐 우리가 네. 북벌 뭐 하고 막 그랬던 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분이죠. 그러니까 450년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8월이니까 초가을인데 아마도 이제 그 음력이니까 태풍을 만났던 것 같아요. 우리도 요새 초가을에 이제 태풍 9월 달에 오잖아요.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제주 목사가 이원진이라는 사람인데 그 이원진이 이 표류했던 그 하멜을 비롯한 서양인들을 신문에 갖고 이제 조정에 보고서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 그 신문 내용이 실록에 아주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뭔가 신문을 했다는 거는 말이 통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어떻게 말이 통했을까요? 예, 그 제주도에 아마 일본어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일본하고 네.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멜 배가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는 배였거든요. 무역선이었는데 네. 뭐 유명하잖아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뭐 이렇게 옛날에 그 있었으니까. 그리고 일본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일본어로 이제 띄엄띄엄 주고받았는데 네. 그 실록 내용을 보면 아주 그 자세하게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서양의 길리시단이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길리시단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길리시단이 크리스찬이냐고 이제 한 건데 아마 네. 그렇게 이제 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제주 목사가 네.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이제 길리시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한자로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실록에는 야야 그러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 야야가 이제 한자로 나왔는데 그게 그 예스라는 얘기겠죠. 이 제주 목사가 길리시단이라고 표현을 한 거 보면 당대의 이 크리스찬 기독교의 존재를 이미 제주도 사람들이 알았나 보네요. 예, 그 뭐 그랬으니까 이제 뭐 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니까 이제 네. 하멜도 야 뭐 그랬겠죠. 그 하멜 일행이 이제 손짓 발짓 다 동원해 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고 싶다라고 고집을 했는데 나가사키는 또 어딘 줄 아세요? 음을 딱 들었을 때 나가사키겠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한자로 표현하니까 네. 나가사키 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배가 나가사키를 향하는 배였겠죠? 그렇습니다. 예, 난파된 배 이름이 스페르웨로호라고 돼 있는데 이 일본하고 이제 무역을 하러 갔는데 효준 실록을 보면은 배에 뭐가 실려 있는지까지 다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거 보면 목향 94포, 용례 4향, 뭐 녹비 2만 7천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효종실록에 생각보다 엄청 디테일한 내용이 기록이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기록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조선화폐로 30만 냥이라고 이제 달하는 엄청난 물품이었다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무역선이 풍랑을 만나서 난파됐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에 구멍이 뚫리는 바람에 이 선은 64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36명만 살아남아서 그 제주도에 이제 표착을 했다. 그것이 이제 1653년 8월 15일에서 16일 사이였다. 네. 그런데 이제 하멜의 신문 보고서 아까 이원진이 작성했던 걸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붙어 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하멜이 오기 전에 한참 전에 조선에 온 남만인 가운데 박연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박연이 그 제주도에 표착한 하멜을 비롯한 그런 이 서양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과연 남만인이 맞습니다라고 확인시켰다. 그리고 이 서양인은 그 대개가 그 화포를 잘 다뤘기 때문에 훈련도감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서양인들 가운데는 코로 퉁소를 부는 자도 있었고 발을 흔들면서 춤추는 자도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일단 이 내용에서 눈에 띄는 게 박연이라는 인물인데요. 아까 예. 저희가 처음에 말씀했던 그 박연 네덜란드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실록을 보면 이 박윤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이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하멜을 만나서 아란타 사람, 아까 남만이라 그랬는데 그게 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란타거든요. 아란타가 이제 네덜란드인입니다. 네덜란드인이 맞습니다라고 확인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서울로 데려와서 훈련 도감에 소속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실록에는 어쨌든 네덜란드인을 남만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실록을 보면 이미 이제 조선인으로 귀화했던 박연, 그 네덜란드 명은 야너스 벨테브레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네. 되게 네덜란드 이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익숙하지 스웨덴이나 않아서. 이런 데 예. 보면 되게 어렵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멜은 핸드릭 하멜인데 그 뭐 박연하고 핸드릭 하멜의 어떤 운명적인 만남을 묘사한 건데 사실 실록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 하멜이 나중에 탈출을 해갖고 쓴 하멜 표류기를 보면 그 당시에가 아주 자세하게 박연과의 만남 순간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네. 이제 하멜이 쓴 거니까 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53년 10월 29일 날 제주 목사 옆에 붉은 수염이 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제주 목사가 하멜 일행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봐서 이제 하멜 일행 우리는 홀란드 사람인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홀란드가 네덜란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이 사람은 조선 사람이니까 너희가 잘못 봤구나라고 이제 껄껄 웃었다 이런 기록이 이제 하멜 네. 표류기에 나와 있어요. 예, 일단 하멜 표류기에 나온 이 제주 목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방금 말씀해 주신 건데 일단 조선 사람이 된 박연이 하멜 일행의 표류 사건을 뭐 이제 신문화로 제주에 왔다는 내용이 일단 확인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오래간만에 진짜 그 고향 사람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 그 기록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게 조선 사람이 쓴 기록에도 나와요. 그 윤행임의 석재고라는 그런 문헌을 보면 박연 그러니까 벨테브레이가 하멜 일행이 네덜란드 사람인 것을 알고 옷깃이 다 젖을 때까지 울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네, 되게 반가웠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미 귀화한 이 박연은 처음부터 귀화를 원해서 이제 조선에 남은 건가요? 예, 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하멜 표류기를 보면 그게 이제 박연과 같은 벨테브레이 역시도 이제 조선에서 정착할 마음은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박연이 이제 그 하멜 일행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나도 처음 여기 왔을 때 일본 땅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네덜란드 말로 띄엄띄엄 얘기를 했겠죠. 네, 일단 왜 박연이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간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까요? 예, 조선 임금이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지 못할 바에는 기대도 하지 말라라는 이제 대답만 계속 되풀이했다는 거죠. 네, 되게 단호한 입장인데 인도적인 차원에서 약간 돌려보내줘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그랬을까요? 원래 이제 조선의 국법이 그랬다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 표착한 외국인은 결코 본국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게 조선의 국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귀화한 지 좀 지난 박연이 하멜을 만났을 때 네덜란드에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요? 뭐 그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이제 정착을 한 것 같은데 이 돌아가지 못하는 거 빼놓고는 정말 대접이 좋다, 훌륭하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그 이 물품 이런 걸 다 제공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박연은 일단 조선인이 된 거네요. 예, 그랬으니까 이제 믿을만하니까 조선 조정을 대표해서 이제 파견된 거잖아요. 통역관 네. 뭐 이런 식으로 조사관으로 파견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파견된 박연이 하멜 일행을 지금 설득하고 있었던 거는 틀림없다. 그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고향 사람들을 만나서 회포를 풀었지만은 박연은 이미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명실상부한 조선인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 정도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 같기도 한데요. 네. 박연이 조선인이 온 게 언제쯤인지 일단 궁금한데 일단 좀 오래됐으면 하멜을 만났을 때 네덜란드 말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 온 지 26년이 흘렀다는 건데요. 예. 이미 네덜란드 말을 굉장히 많이 잊어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멜 표류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벨테브레이가 조선에 온 지 26년이 지났는데 모국어를 너무나 잊어갖고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웠다는 거예요. 매우 놀랐다는 건데 사실 우리도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가 26년에 진짜 이역만리 멀리가 아프리카 어디에 가갖고 그렇게 그냥 단절된 삶을 했으면 우리말을 많이 잊어먹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그렇게 만났던 박연과 하멜 일행은 나중에 완전히 다른 길을 이제 걷게 되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 벨테브레이 같은 경우는 끝까지 귀한 조선인 박연으로 살았는데 하멜 일행은 사실은 향수병을 이기지 못하고요. 결국 나중에
그 탈출하게 됩니다. 아, 예. 일단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이 조선 시대에 이제 서양인들이 박연과 하멜 두 사람뿐이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드는데요. 예,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이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 마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 그러니까 네. 말마자에다가 뭐 우리가 뭐 동네 할 때 그 리자에다가 이탈리아 할 때 그 이자 그거거든요. 그걸 마리라는 얘기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 사람이 1604년에 온 사람이 있는데 이 포르투갈 출신인데 그거를 옛날에는 보동가류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면 주왕 멘데스라는데 이 한자로는 지완 면제수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네. 일단 기록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관련해서 뭐 좀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나요? 마리는 국적 불명이라고 나오고요. 아마 둘 다 뭐 포르투갈 사람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멘데스라는 거 지완 면제수라고 그랬는데 네. 34살이고 무역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이제 좀 돌아갔어요. 조선에서 나갈 수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필요한 거니까 이게 이제 관례에 따라서 청나라로 떠나는 어떤 외교 사절 편에 이제 네. 다른 중국인들하고 함께 이제 송환이 된 거죠. 네. 일단 이들이 왔을 때와 박연이 왔을 때 시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나요? 예, 멘데스가 온 게 1604년이고 그로부터 이제 23년 후에 1627년 인조 5년에 이제 온 사람이 박연이거든요. 네. 벨테브레이죠. 네, 그러면 박연도 일단 폭풍우를 만나서 이렇게 저기 조선에 오게 된 거겠죠? 뭐 그렇겠죠. 뭐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아까 얘기했던 거기 소속이었는데요. 역시 일본 나가사키로 가다가 이제 제주도 인근에서 표착을 했는데 네. 이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드리크 하이스베르츠, 뭐 얀 피터스 베르바스트 뭐 이렇게 이제 네, 이름이 이름이 어려운데 어렵네요. 그 다른 두 사람하고 함께 식수를 구하려고 이제 상륙을 했다가 이제 제주도 관원한테 붙잡힌 거죠. 일단 박연 일행도 처음에 제주도에 왔을 때는 엄청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예, 그랬습니다. 사실 그 벨테브레 박연이 그 이 조선에 오기 전에는 조선은 식인종의 나라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예. 거죠. 그게 이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보면 그 효종 임금의 사위인데 정재륜이 쓴 공사 견문록 보면 나오는데요. 박연은 본국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려인들은 인육을 구워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제주도에 표류했을 때 조선 군사들이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막 횃불을 준비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에 있었던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이 모두 그 불을 보고서 하늘이 사무치도록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아, 저 횃불로 우리들을 구워 먹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네. 거죠. 아니 일단 본국에 있을 때 이렇게 고려인들을 식인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으면 일단 엄청 무서웠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입장을 거꾸로 놓고 생각을 해봐도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그 조선인들 생각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그 실학자잖아요. 이동무 선생이 쓴 기록을 보면 네덜란드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아까 얘기했던 네덜란드 사람이 아란타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아란타 사람은 깊은 눈과 긴 코에 수염과 머리는 모두 붉다. 발은 한자 두치나 된다. 그러면서 항상 한쪽 다리를 들고 오줌을 누는 것이 마치 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다리를 두고 소변을 본다는 걸 약간 개와 같다라고 묘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발이 한자 두치라 그러면 사실 360mm가 넘는 그렇네요. 그런 거 약간 과장인 거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네덜란드 사람들. 그리고 뭐 개처럼 한쪽 다리를 들고 오줌 누는다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약간 아니죠. 네, 뭐 지금처럼 뭐 교류할 만한 시대도 아니고 당시 네덜란드, 조선이나 각자 이제 자기들 눈으로 바라본 다른 세계니까 뭔가 좀 새롭고 이상하고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이 낯선 시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그러면 네덜란드인 박연 그러니까 그때 벨테브레이가 조선에 정착해서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살게 됐잖아요. 네. 그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사실 벨테브레이가 조선에서 쓸모가 많았거든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이 얼굴과 수염이 좀 붉다 그래갖고 홍모 그러니까 이게 붉은 수염 뭐 그 붉은 사람 그 오랑캐 해갖고 홍이 뭐 이렇게 불렸거든요. 네. 그 기록을 보면 그 박연이 병수에 능했고 홍이포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든 포다 해갖고 홍이포라고 하는 건데 네. 홍이포의 제작 기술을 전했는데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성형응이라는 사람이 영경제, 전집 이렇게 보면 남만인들,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은 기술이 좋고 역복과 의술에 정통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조선에서는 이런 네덜란드인들을 약간 기술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연 일행이 이제 서울로 올라와 갖고 훈련 도감 군사로지 편입이 되는데 사실 그 사람들 말고도 이제 뭐 투항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본인이나 중국인 같은 네. 사람들, 그 일본인이나 중국에서
못 먹고 살았던 사람들도 왜 조선에 또 왔을 몇몇은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일종의 그 외인 부대를 이제 구성을 하고 거기에 장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네덜란드인 벨테브레이가 이제 조선에 정착을 할 때 이름을 네. 이제 박연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왜 박연으로 지었을까요? 글쎄요, 이게 조선 글자를 다 몰랐을 텐데 그 거기 보면 네덜란드 사투리 발음이 벨테브레이하고 박연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제가 네덜란드 말을 잘 몰라갖고 네. 벨테브레이하고 박연하고 비슷한가요? 글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소금을 떨어 이름 붙였다는데요. 네. 약간 비슷한가 봐요. 저는 뭐 잘 어. 모르겠지만. 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벨테브레이 그러니까 박연이라는 존재는 엄청 특이한 존재였을 것 같아요. 예, 몸집이 컸고 살이 쪘고 눈은 파랬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선 여자하고 결혼까지 해서 아들과 딸까지 두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박연 말고 같이 온 일행들은 또 어떻게 됐나요? 두 사람이라 했지 않습니까? 아까 하이치 메르츠하고 베르바스트라고 했는데 네. 이 두 사람 불행히도 이제 병자호를 한 때 1636년에 그 전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627년에 왔으니까 9년 동안 조선에 살고 결국 이제 전사를 하고 마는 그런 비운의 그런 외인이 된 거죠. 네, 결국 이 벨테브레이만 조선인 박연으로 살아남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어떻게 보면 시대가 되게 이제 하수상했던 시대인데 인조 다음에 효종이잖아요. 효종이 아까 얘기했던 정책이 북벌 북벌이지 정책. 않습니까? 청나라를 치겠다는 거니까 그 이 와중에 박연이 사실은 화포 제작의 재능을 보이고 막 그러니까 아예 그냥 조선의 묵과시험, 그러니까 과거의 음식을 내가고 당당히 급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무관으로 이제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죠. 오, 네, 대단한데 네. 왜 조선 사람 다 됐네요. 지금이라도 외국인이 만약에 공무원 시험에서 딱 합격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외국인 저기 그 사람들도 다국적 다민족이라는 거죠. 다문화 그런 사람들이 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박연이 아까 얘기했던 홍위포라는 그 화포 제도를 조선에 소개를 하고 그래서 그 이 기록이 있는 거죠. 박연은 나라를 위해서 재능을 떨쳤고 그래서 그 홍위포 제도를 전했다. 아주 기이한 일이다. 이런 그 기록이 있어요. 네. 일단 좀 조선에서 인정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박연이 네. 약간 출세 가도를 달렸던 것 같은데 그러던 중에 이제 하매를 만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하멜 만난 게 1653년이니까 홍위포 제도를 전하고 1년 뒤에 이제 만난 거죠. 네. 박연 입장에서는 25년, 26년 만에 이제 고향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정말 기뻤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옷깃에 눈물을 적시고 펑펑 울었다는 건데 이 하멜도 사실은 제주도 와갖고 황당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지도 않은 고향 사람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통역자를 만나 우리의 불행한 처지를 잠시 잊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그 회고를 하는 거죠. 네. 일단 조선에서는 박연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 하멜 일행에 대해서도 좀 대접을 잘해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제주 목사 이원진이 굉장히 호의적이어갖고 난파선에서 막 이 물건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물건을 건져갖고 하멜 일행한테 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겨울 겹옷하고 바지 신발 같은 걸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표류기에 보면은 이제 이원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써줍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그 이원진은 우리를 자주 밖으로 내보내줬고 뭐 그 앞에서 네덜란드 말하고 조선 말을 써보도록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고 그래서 조선 말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선 말도 다소나마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가끔씩 잔치를 베풀어줬다. 뭐 이런 기록이 네. 있어요. 일단 이원진과 지낼 때는 그래도 꽤 괜찮은 시절을 보낸 거네요. 문제는 이제 이원진이 4개월 만에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초가 심해지는데 이 이원진이 이제 떠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멜링한테 내가 서울에 올라가면 송환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말로 그렇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목사가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 와갖고 굉장히 박대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멜 일행 중 일부가 36명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네. 그래서 중간에 탈출 시도하고 곤장 맞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다가 뭐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서울로 이제 압송이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하멜 일행이 이제 다시 신분이 제수 신분으로 좀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행 이제 오다가 한 사람은 서울 오다가 죽고 또 이제 그 효정임금한테 제발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국법에 위배되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일단 하멜은 그런 임금의 입장을 듣고 엄청 절망을 했겠어요. 꿈깨라고 했으니까는요. 임금이 네. 그랬으니까 뭐 책임자가 그랬는데 뭐 너희들은 이제 여생을 조선에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거니까는요. 네.
일단 효정 임금이 국법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하멜 일행을 일부러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북벌 계획을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네덜란드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무기 기술이 이제 굉장히 대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 하멜 일행도 역시 다 기술자고 그 대포 기술자가 10명이나 된다는 거고 그 천문에 능했던 사람이 1명, 그다음에 창틀 만드는 기술자가 2명, 그다음에 조총 기술자가 1명. 이러니까 뭐 네. 당연히 그렇겠죠. 뭐 이들의 기술력을 봤을 때 조선에서 그러면 좀 대접을 좀 해줬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훈련도감 포수로 임명을 했고 물론 이제 감독자는 박연이었는데 매달 70마리, 70마리의 쌀과 옷을 받았다. 그리고 총은 물론 호패까지 지급받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인의 자격을 부여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조선의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실제로 이제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할매 일행이 엄청 좀 신기한 존재였을 것 같아요. 뭐 네. 박연 때도 그랬겠지만요.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나와요. 그 저작거리에서는 하멜 일행을 보려는 구경꾼들로 가득 찼다. 이 관리들은 앞다퉈서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갖고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 30몇 명이 되니까 검술, 문화, 춤 이런 걸 보고 싶어 했다는 거. 아까 발로 구르면서 뭐 했다는 그런 춤. 네. 뭐 이게 탭댄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니까는요. 그래서 그 굉장히 여자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대단했겠습니까? 네, 사실 뭐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온 게 뭐 근래의 일이기 때문에 서양인들 보면 신기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저희도 뭐 어릴 때 여기 저 청운동 여기서 보면은 그 이 외국인이 지나가면 차 타고 지나가면 그렇죠 미군이 지나가면 뭐 헬로야 그러면서 차 태워달라 그러고 뭐 네. 무슨 초콜릿 같은 것도 받고 그랬던 거 얼마나 신기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표류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인들은 우리를 괴물로 여겼다. 음료를 마실 때는 코를 귀의 뒤로 돌리고 마신다든지 금발이라 해갖고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새처럼 보인다든지 뭐 이런 소문이 돌았다라고 이제 하멜 표류기가 이제 쓰고 있어요. 네, 뭔가 이렇게 사람답지 않은 묘사를 한 건데 네. 코를 귀 뒤로 돌리고 음료수를 마시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코쟁이라고 우리가 양코쟁이라고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코가 너무 크니까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너무 구경꾼들이 많고 그래서 숙소 주변에 뭐 아주 시끄럽고 그래갖고 잠을 잘 수가 없었을 정도였다라고 이제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네. 여하간 이 박연과 하멜 일행은 그런데 결국 달랐잖아요. 하멜은 좀 돌아가고 싶어 했죠.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1655년 3월에 2년 뒤죠. 그러니까 2년도 채 안 됐는데 청나라 사신이 조선을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하멜 일행이 중에 두 사람, 핸드릭 얀치라는 사람 등에서 두 사람이 청나라 사신이 지나가는 길목을 딱 가로막았어요. 뭔가 가로막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냐면 말고삐를 잡고 자기가 조선 옷을 막 벗은 다음에 그 안에 네덜란드 옷을 막 보여주면서 막 그랬다는 거죠. 자신이 네덜란드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신 좀 이렇게 밖으로 보내달라는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죠. 대몽을 한 거죠, 대몽. 그래서 사실 뭐 청나라 사신도 네덜란드 말을 못 들을 거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밤에 이제 내 숙소로 돌아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박연을 통역으로 부른 거죠. 그러니까 또 박연이 또 이 사실을 또 효종한테 또 잃는 거죠. 네. 박연이 어찌 보면 고향 사람들을 밀고 간 셈이 되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조선 왕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회의를 즉시 열어서 비상대책회의를 연 거죠. 그러면서 청나라 사신한테 많은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불행한 두 친구는 서울로 호송돼서 죽었다. 자연산지 고문인지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게 이제 하멜 표류기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 이 당시의 효종실록을 보면 아주 담백한 필지로 기록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 남북산이 하소연을 해서 고국으로 돌려보내기를 청했다. 남북산이라는 게 누구냐면 아마 얀치라는 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청나라 사신이 깜짝 놀라서 조선 조정을 시켜서 잡아두게 하고 기다리게 했다. 그래서 남북산이 애가 타서 먹지 않고 죽었으므로 조정이 매우 근심했다. 청나라 사신도 끝내 묻지 않았다. 이런 아주 기록을 담백하게 합니다. 일단 그 기록을 보면 청나라 사신도 이 하멜 일행 두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네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멜 표류기는 그렇게 이제 시사를 하잖아요. 청나라 사신한테 조선 조정이 많은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청나라 사신한테 뇌물을 듬뿍 줘갖고 불문에 붙이게 했을 가능성 이게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청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이렇게 집에 가고 싶다는 듯한 내용으로 이렇게 하멜 일행이 한다면 좀 조선 입장에서는 긴장이 됐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불안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싶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나라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네덜란드 사람들이 거기 있지? 뭐 새로운 무기를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겠네요. 네덜란드 사람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 홍위포도 만들고 조총도 만들고 그랬다면서요. 인조가 들어서고 이제 그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에 그 항복 조인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이 뭐 잘못하면 이제 청나라를 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절대 무슨 뭐 성벽을 새로 뭐 고치거나 이러지 말고 네. 뭐 무기를 만들지 말고 이런 조건이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난 거죠. 조선 조정 입장에서 보면 네덜란드 사람도 있는 게 자체가 문제가 된다. 청나라에 알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멜 일행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 이 조선 조정이 하멜 일행을 처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눈치를 채고 하멜이 그 이 효종의 아우 임평대군이거든요. 뭐 달려가 갖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임평대군이 또 측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냥 유배형으로 그렇게 좀 감형을 했다는 거죠. 아, 네. 이것으로 그러면 이 하멜과 박연의 인연은 좀 끝난 거죠? 예, 하멜 표기를 보면 요때 이제 유배형을 떠나면서 그 박연하고 그 마지막이었고 요때 마지막으로 본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보지도 못했고 소식도 듣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하멜 일행이 약간 유배형으로 마무리됐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유배를 당했나요? 그 1653년 3월부터 이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가 됐으니까 그리고 1663년 3월까지니까 약 7년 살았다는 거죠.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연은 이제 조선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도 하고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하멜 일행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었나요? 뭐 일설에 따르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멜 일행 중에 이제 조선 여자를 취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는데요. 그래서 구한말에 그 조선을 방문했던 선교사 중에 남원 지방에 그 서양인을 빼닮은 조선인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혹시 하멜의 자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다라는 말만 나오고요. 정말인지는 모르는 거죠.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배가 또 7년이라는 기간이었잖아요. 네. 좀 외로웠을 것 같은데 더구나 이영만리 외국인이잖아요. 한양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전라병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잘 지내기도 하고 고초를 겪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어떤 잘못 만나면 이게 또 이 거의 빨개 벗을 정도로 돼갖고 학대를 받고 그리고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갖고 또 이 구걸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지방 관리 중에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었나요? 뭐 아니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이 난파됐던 배 무역품 그러니까 사슴 가죽을 되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슴 가죽으로 이제 뭐 겨울 옷하고 필수품을 장만하기도 했고 뭐 그랬다는 거고 어떤 또 병사 전라병사는 또 이 여행도 허용을 해줘갖고 부산 여행까지 갔다 오고 뭐 그런 상황까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행 기간도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까지 갔다 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결국은 탈출을 결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뭐가 발목을 잡냐면 이 조선 전국을 강타한 기근이 있었다는 거죠. 먹고 살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멜 일행이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밤에 8명이 일단 탈출을 하고 나가사키로 그랬다는 건데 이게 결국 이 13년 28일 만에 이제 이 조선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하멜 표류기 때문에 이런 생생한 기록이 남은 거네요. 예, 그 표류기 쓴 이유가 재미있는데요. 이 조선 억류 기간 동안에 받지 못한 임금,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13년 예. 몇 개월 동안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청구하려고 보고서를 쓴 건데 이게 이제 하멜 보고서인데 이게 이제 그 1668년에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하멜 표류기가 암스테르담, 로테르담에서 이제 책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 책이 출간됐을 때 좀 잘 팔렸나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이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잘 써서는 아니고요. 이 사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은둔의 나라, 뭐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 신비로운 나라였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일단 하멜 표류기에는 좀 조선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도둑질을 잘하고 속이고 거짓말도 잘하고 신뢰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되게 또 단순해 갖고 쉽게 속고 그러면서 유약한 민족이고 용기가 없고 강직하지 못하고 뭐 호전적인 사람들을 되게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도 이제 뭐 좀 나름 정확한 시선으로 보라본 측면도 있는데 뭐냐면 청나라 황제가 자기보다 높다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조선 국왕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그러면서 양친 중에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 노비면 자녀도 노비가 된다. 그리고 조선법은 매우 엄격하다. 왕에게 반역을 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모든 가족과 친지가 몰살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자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기생들과 여러 암자에 자주 들른다. 그리고 지체 높은 사람들하고 귀족들은 자녀의 교육에 되게 신경을 쓴다. 그리고 제때 그 이 자녀들의 읽기, 쓰기를 지도할 스승을 제때 붙여준다. 뭐 이런 내용들을 네. 썼습니다. 조선의 사회상을 그렇게 기록을 좀 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그 다시 돌아간 하멜과 또 이제 남아 있었던 박연이 차후에 그러면 그들의 운명은 좀 어떻게 됐나요? 이 하멜은 돌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동방항해를 다녀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인도에서 회계사로 일하다가 독신으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연은 사실은 뭐 이 네덜란드 북부 출신인데요. 이 하멜보다 35년 정도 연상인데 그 이 부인과 자식이 이 고향을 떠날 때 그 네덜란드 현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국에 와갖고 조선에 와서 조선 여자하고 일남일녀를 두었는데 이제 사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 애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까지 박연과 하멜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조선에 나름 또 상당한 기여를 한 건 또 맞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히딩크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조선시대 히딩크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수의 재주가 있었고 대포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고 뭐 그랬다는 거고 그래서 당시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북벌을 또 계획했던 조선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됐겠죠. 그 사실은 하멜 일행도 정책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숫자가 너무 많았던 거죠. 36명인데 네. 의견을 통일하기가 또 뭐 쉽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일행 중 몇몇은 또 탈출 사건까지 실제로 저지르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대우를 받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낯선 조선 땅에 이렇게 온 박연과 하멜이잖아요. 좀 네. 두 사람 결과적으로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조선에 또 끼친 영향은 또 적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멜 같은 경우는 유럽에 이제 조선의 존재를 알렸잖아요. 그리고 박연은 또 이 이영만리 어떤 조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어떻게 보면 네. 그 이 첫 번째 서양인인데 그 왜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 좀 서양 사람 같이 생긴 네. 중에 있을 텐데요, 그죠? 예, 어, 저 후손이 혹시 있을 텐데 박가 중에 있을까요? 박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박 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호남 사람 중에 누가 있는지 한번 우리 회사에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